서울 중부시장에 새벽이 밀려온다.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한 도시 위로 희미한 여명이 스며들 무렵 70세 최순자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이 칼날 위에서 춤추듯 움직인다. 무 한 토막, 당근 한 조각. 25년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온 의식처럼 정갈한 손놀림이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며 혀를 찼다. 하지만 순자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녀가 이토록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새벽 4시, 그 시간은 25년 전 실종된 손자 준이를 위해 남겨둔 기도의 시간이었으니까. 민준아, 할머니가 오늘도 너를 위해 밥을 짓는단다. 도마 위에서 김치가 촉촉한 소리를 내며 썰어진다. 순자의 눈가에 아침 이슬처럼 맺힌 눈물 한 방울이 김치 위로 떨어졌다. 짠맛이 더해진 김치는 오늘도 동네 사람들의 밥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또 다른 새벽이 시작되고 있었다. 28세 박민준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탈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묵직했다. 5년차 응급실 간호사인 그에게 밤은 언제나 전쟁 같은 시간이었다. 민준아, 수고했어. 집에 가서 푹 쉬어. 선배 간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은 목에 걸린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만졌다. 낡은 은빛 십자가는 그의 유일한 과거였다. 3살 때부터 목에 걸고 있던 어디서 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신비로운 물건. 할머니,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에게는 하늘에 계신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다. 물론 실제로 할머니가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간절한 믿음이었다. 병원 로비를 지나며 민주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벽에 걸린 대형 TV에서 한주식품의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성으로 만든 건강한 맛, 한주식품이 약속합니다. 화면 속 깔끔한 공장에서 반찬들이 포장되는 모습을 보며 민주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저런 큰 회사의 반찬보다는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웠다. 먹어본 적이 없는 어머니의 손맛을 그리워한다는 게 아이러니했지만 중부시장 순자네 반찬 가게로 돌아온 순자는 가게 뒤편 작은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25년 전 아들 부부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 그리고 그 사진 속 3살 배기 준이의 목에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가 선명하게 보였다. 이 할머니가 너에게 선물한 십자가. 아직도 가지고 있니? 순자의 손가락이 사진 속 손자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때 사무실 문이 살짝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회장님, 이달 매출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아, 김 부장. 들어와. 김 부장은 한주식품의 경영진 중 하나였다. 그는 순자가 진짜 정체를 숨기고 이곳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회장님,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회사는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김 부장도 알잖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준이를 찾기 전까지는 절대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벌써 25년이. 25년이든 50년이든 상관없어. 할미가 손자를 포기할 수 있나? 김 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연 매출 1,000억 원의 거대한 식품회사 창업주가 손자 하나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시장 한 구석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현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오전 10시
민주는 집 근처 중부시장을 지나고 있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습관적으로 들르는 단골 반찬 가게가 있었다. 순잔의 반찬 가게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민준군 어서 와. 밤새 고생 많았지? 순자는 마치 진짜 손자를 보듯 민준을 반겼다. 고아원에서 자란 민준에게는 이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순자에게는 민준이 잃어버린 손자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오늘은 뭘 드릴까? 미역국 어때? 몸보신에 좋아. 할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이든 뭐든 모두 다 맛있을 거예요. 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하는 순간 순자의 시선이 그의 목걸이에 머물렀다. 작은 십자가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순자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다. 설마 그럴 리는. 하지만 25년 전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다. 손자 민준이에게 직접 걸어준 그 십자가 목걸이와 똑같은 모양이었다. 민준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할머니.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니? 민준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다. 잘 모르겠어요. 3살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세상에 똑같은 목걸이가 하나뿐일 리는 없으니까.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우세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야, 괜찮단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평상시처럼 반찬을 싸주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민준이인가요? 25년을 기다린 할미인 저의 간절함을 아시다면. 민준이 반찬을 들고 가게를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순자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때 가게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김 부장이 급히 내려서 순자에게 달려왔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왜 그래? 한주식품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에서 우리 레시피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회사 일이야 언제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온통 방금 전 만난 민준에게만 가 있었다. 김 부장, 조용히 신원 조사를 해봐. 네. 누구를요? 박민준이라는 청년이야. 28세, 서울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 고아원 출신이고. 순자는 민준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김 부장에게 알려주었다. 혹시 회장님께서 찾고 계시던?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김 부장의 눈이 커졌다. 만약 정말 그 청년이 회장님의 손자라면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조사해봐. 그 아이가 놀라지 않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민주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할머니가 싸준 반찬으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따뜻한 미역국을 마시며 그는 문득 오늘 할머니의 표정을 떠올렸다. 왜 그렇게 놀라셨을까? 십자가 목걸이를 보고 눈물을 흘리던 할머니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목걸이를 벗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25년간 그의 곁을 지켜준 유일한 보물이었다. 하나님, 혹시 제게 진짜 할머니가 계신 걸까요? 민주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간절한 소망이었다. 자신을 낳아준 가족, 자신을 사랑해줄 진짜 할머니가 어디선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 한편 중부시장의 작은 사무실에서 순자는 25년 전 그날의 기억을 되짚고 있었다.
아들 부부의 장례식 날, 3살 준이가 실종되었던 그 악몽 같은 하루. 준이야, 할머니를 용서해다오.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너를 잃어버린 이 못난 할머니를. 순자는 손자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25년 전부터 매일 밤 반복해온 참회의 눈물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그리움을 품고 있었다. 운명의 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두 사람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내일도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 것이고 민주는 밤새 환자들을 돌보며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전념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25년간 끊어져 있던 할머니와 손자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기적 같은 하루가 올 것이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던 토요일 오후 2시, 중부시장은 주말 장보기 손님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순자는 평소보다 많은 주문이 들어온 김치를 배달차에 싣기 위해 무거운 김치통을 옮기고 있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모든 일을 혼자서 해내려 했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나섰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야 뭐. 하지만 30kg이 넘는 김치통을 들어 올리던 순간 발밑에 물기에 미끄러진 순자는 그만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순간적으로 손을 짚으며 몸을 보호하려던 찰나 손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아이고. 순자의 비명소리에 주변 상인들이 몰려들었다. 순자 언니 괜찮아? 어머, 손목이 이상해 보이는데. 빨리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순자의 오른손목이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다. 아픔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앞섰다.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30년 세월 동안 이런 부상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다. 119 불러야 하나? 아니야, 내가 모셔다 드릴게. 이웃 상인이 급히 차를 가져왔고 순자는 급히 서울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아픈 손목을 어루만지며 생각했다. 왜 하필 오늘일까? 민준이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매년 10월 15일. 실종된 손자의 생일날이면 순자는 조용히 미역국을 끓이고 작은 생일상을 차렸다. 혹시나 해서 준비해 놓는 마음의 의식이었다. 할머니, 할머니. 응급실 문이 급히 열리며 순자를 부축한 이웃 상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토요일 오후 응급실은 상대적으로 한산했지만 의료진들은 여전히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할머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어디가 아프세요? 민준이 재빨리 다가가며 물었다. 주말 근무를 맡게 된 그는 오전부터 여러 환자들을 돌보느라 분주했지만 순자의 얼굴을 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다. 손목을 다쳤어. 넘어지면서. 알겠습니다. 우선 휠체어에 앉으세요. 민주는 능숙한 손길로 순자를 휠체어에 앉혔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순자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누군가의 체온을 느끼는 듯한.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은 최순자야. 최순자 어르신, 제가 박민준 간호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그 순간이었다. 순자의 시선이 민준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특히 그가 미소 지을 때 눈가에 생기는 작은 주름, 코끝의 점, 그리고 말할 때 살짝 드러나는 앞니 사이의 간격까지. 모든 것이 25년 전 기억 속에 그 아이와 닮아 있었다. 어머나. 순자의 입에서 감탄사가 절로 흘러나왔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또 아프신 데가 있나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마저도 죽은 아들 준호와 너무나 비슷했다.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너를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아, 혹시 중부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제가 가끔 사러 가는데. 민준의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다. 어머, 그럼 내가 그 착한 청년이구나. 민준이, 네, 맞아요. 할머니도 저를 기억해 주시는군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25년 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손자를 닮은 청년이 바로 자신을 치료해주고 있다니. 할머니, 엑스레이를 찍으셔야 해요. 목걸이와 시계는 잠깐 빼셔야 합니다. 처치실로 이동한 후 민준이 정중하게 말했다. 순자는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벗으면서 민준의 목에서 반짝이는 은빛 십자가를 발견했다. 민준군은 그 목걸이를 항상 하고 있구나. 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를 만졌다. 언제나 그랬듯이 목걸이를 만지면 마음이 평온해졌다. 예쁘다. 누가 해준 거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3살 때부터 목에 걸고 있었거든요.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3살 때부터? 네.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라고 할까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그의 눈가에 스치는 그리움을 순자는 놓치지 않았다. 고아원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25년 전 그날 실종 신고를 냈을 때 경찰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혹시 고아원이나 보육시설로 보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랑의 집이라는 곳에서 자랐어요. 순자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실종 직후 그곳까지 찾아갔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준이와 같은 아이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었다. 혹시 본명이 민준이 맞니? 사실은 모르겠어요.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일 수도 있고 원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민준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때로는 그를 외롭게 만들었다. 순자는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 자리를 비운 민준을 바라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모든 상황이 너무나 일치했다. 나이, 외모, 성향,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까지. 엑스레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민준군, 그 목걸이 좀 자세히 보여줄 수 있을까? 네, 물론이죠. 민준이 목걸이를 벗어 순자에게 건넸다. 순자의 손이 목걸이를 받는 순간 심하게 떨렸다. 십자가는 그녀가 기억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크기, 재질, 심지어 왼쪽 하단에 있는 작은 흠집까지.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뒷면에 있었다. 순자는 돋보기를 꺼내 십자가 뒷면을 들여다보았다. 세월이 흘러 많이 흐려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민준이에게 할머니가. 순자는 그 글씨를 본 순간 목 놓아 울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다. 혹시나 해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민준군. 네, 할머니. 혹시 몸에 점이나 흉터 같은 게 있니? 왜 그러세요? 민준이 당황해하자 순자는 급히 말을 바꿨다. 아니야, 그냥 옛날에 키운 아이가 생각나서. 하지만 순자는 기억하고 있었다. 손자 준이의 왼쪽 어깨에 있던 작은 검은 점을, 그리고 3살 때 계단에서 떨어져 이마에 생긴 작은 흉터를.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고 염좌 정도였다.
민준이 전문적으로 순자의 손목에 부목을 대고 있을 때 순자는 그의 이마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앞머리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고개를 숙일 때마다 이마 왼쪽에 아주 희미한 흉터가 보였다. 길이 약 2cm, 가느다란 일자 모양의 흉터였다. 맞아. 그때 그 자리에 순자의 확신이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아직도 마지막 확신이 필요했다. 왼쪽 어깨에 점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민준아, 부목이 너무 꽉 조이지는 않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정말 전문가시네요. 28년 동안 이 일을 했거든. 28년이요? 저랑 나이가 같네요. 민준이 웃으며 말하는 순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 왜 우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잘 돌봐줘서.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말로는 25년 만에 손자를 만났다는 기쁨과 확신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다. 할머니, 치료는 끝났어요. 일주일 정도 부목을 하시고 약은 하루 3번 드시면 돼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순자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25년 만에 만진 손자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처치를 마치고 순자가 나가려 할 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퇴근 후에 안부를 여쭤봐도 될까요? 걱정이 돼서요. 순자의 가슴이 뛰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언제든 반찬 가게로 와. 네, 꼭 갈게요. 민준이 활짝 웃자 순자는 그 미소 속에서 25년 전 3살 준이의 모습을 또렷하게 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미소, 할머니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 응급실을 나서며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하나님, 정말 우리 준이를 돌려주시는 건가요? 그날 밤 순자는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부장, 신원조사 결과 나왔어? 네, 회장님.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박민준 씨, 실제로는 동작구 사랑이집 고아원 출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입소 날짜가 1999년 10월 20일입니다. 순자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1999년 10월 15일, 바로 민준이가 실종된 지 5일 후였다. 그리고 입소 당시 이름이 박민준이었다고 합니다. 성은 임의로 지어준 것 같고. 민준아. 순자의 입에서 손자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더 조사해봐야 확실하겠지만 상당히 일치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25년 만에 찾은 손자, 그 기적 같은 만남의 여운이 밤새도록 그녀를 감쌌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25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새벽 4시 순자는 평소처럼 일어나 반찬 가게로 향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마음으로 미역국을 끓였다. 곧 돌아올 손자를 위한, 진짜 가족을 위한 첫 번째 아침 준비였다. 가을밤의 냉기가 스며든 반찬 가게는 형광등 불빛만이 쓸쓸히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순자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잠근 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낡은 가죽 앨범을 꺼내 들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표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자 25년 전 그 달콤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준아, 할머니가 우리 준이 많이 보고 싶어.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기자 3살배기 손자의 해맑은 미소가 그녀를 반겼다. 까만 눈동자가 별처럼 반짝이던 그 아이.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치마자락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던 그 아이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이게 어떻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진 속 준이의 얼굴과 며칠 전 병원에서 만난 민준의 모습이 마치 시간을 초월한 거울처럼 완벽하게 겹쳐졌다. 같은 이마의 선, 같은 눈매, 심지어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의 각도까지.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본능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도 핏줄의 부름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다. 순자는 앨범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에는 그리움과 희망, 그리고 막막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 때까지 순자는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났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서둘러 가게 문을 열고 옆 가게 아주머니에게 잠시 부탁한 뒤 순자는 예전에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다. 김 소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60대 중반의 김 소장은 순자의 절박한 표정을 보자마자 자세를 고쳐 앉았다. 박민준이라는 청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나이는 28살, 서울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고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25년 전, 그러니까 1999년에 3살 때 고아원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한강에서 발견되었을지도 몰라요. 김 소장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25년 전 한강에서 발견된 실종아동 사건은 당시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던 미제 사건이었다. 혹시 그 아이와 특별한 관계가 제 손자일 수도 있어서요. 순자의 고백에 김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많은 가족 찾기 사건을 담당해온 그였기에 할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민준이 평소와 다름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어제 만난 그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이상해, 왜 그 할머니만 보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질까? 민주는 25년 동안 혈육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 깊이 묻어두고 살아왔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에게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항상 본인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어제 순자를 만났을 때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민준아, 3번 침상 환자 혈압 좀 체크해줘. 선배 간호사의 부름에 민준은 정신을 차리고 업무에 집중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의 따뜻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응급실 입구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간호사, 우리 아버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민준이 돌아보자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중년 남성이 들어서고 있었다. 바로 트러블 메이커였다. 그는 평소에도 병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죄송합니다. 응급 환자가 많아서 순서대로. 민준이 정중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그 중년 남성의 분노는 이미 절정에 달해 있었다. 순서? 돈 없으면 개 취급하는 거지? 이 병원이 얼마나 돈독이 올랐는지 알겠네. 술에 취한 그는 민준을 거칠게 밀쳤다. 민준이 벽에 부딪히며 비틀거리자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놀라서 상황을 지켜봤다. 진정하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최선? 웃기고 있네. 그 중년 남성은 주먹을 불끈 쥐며 민준에게 다가섰다. 민준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랫동안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너 같은 건방진 놈은 혼 좀 나야 해. 이간병사가 민준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휘두르는 순간이었다. 뭐 하는 짓이야?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작지만 당당한 할머니 한 분이 응급실로 들어서며 외쳤다. 순자였다. 혹시 민준이 다쳤을까봐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한 후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민준의 안부를 확인하러 온 참이었다. 할머니, 민준이 깜짝 놀라 순자를 바라봤다. 자주 가는 반찬 가게 그 따뜻한 할머니가 이곳에 나타난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어른이 애를 때려? 부끄럽지도 않아? 순자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시장 바닥을 지켜온 여장부의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다. 키는 작았지만 그 당당함과 위엄은 남봉꾼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저기요 할머니. 그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순자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버린 것이다. 당장 사과해. 환자들도 많은 이 병원에서 술이 취해 난동질이야? 순자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며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25년간 시장에서 온갖 진상 손님들을 상대하며 단련된 그녀의 대응 실력은 보통이 아니었다. 미안합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자 더욱 위축된 것이었다. 민준아, 다친 데 없니? 순자가 민준에게 다가가 염려스런 눈빛으로 그를 살펴봤다. 그 시선에는 할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할머니께서 왜 여기에? 그냥 내가 걱정되어서 그냥. 순자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민준을 자신의 혈육처럼 여기고 있었다. 사흘 뒤 저녁 순자가 가게 정리를 마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 소장으로부터의 전화였다. 순자 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확실합니다. 박민준, 1999년 10월 15일 한강 뚝섬 일대에서 발견되어 사랑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만 3세,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고요. 순자의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1999년 10월 15일 바로 준이가 실종된 그 즈음이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 소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발견 당시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아원 원장님께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계시더군요.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십자가 목걸이, 그것은 순자가 민준이 돌잔치 때 직접 목에 걸어준 것이었다.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할머니의 마음을 담아서. 순자 씨, 제가 더 조사해서. 됐어요. 충분해요. 순자는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전화를 끊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민준이 바로 자신이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손자준이라는 것을.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과연 민준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25년 동안 가족 없이 혼자 살아온 그에게 갑자기 할머니라고 나타난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순자는 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다시 꺼내 보았다. 해맑게 웃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의젓한 간호사가 되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니. 가슴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우면서도 그 긴 세월 동안 혼자 견뎌야 했을 아이의 외로움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준아, 할머니가 늦었구나. 정말 늦었어. 그날 밤 순자는 다시 한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 때문이었다. 25년 만에 되찾은 손자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을 생각하며
순자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운명은 때로 잔인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기적 같은 선물을 주기도 한다. 가을밤 차가운 바람 사이로 따뜻한 희망의 씨앗 하나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한주식품 본사 42층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회장실. 김태성 대표이사는 고급 이탈리아 가죽 의자에 몸을 맡긴 채 신문을 읽고 있었다. 25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권력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똑똑똑. 비서실장 박기철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김태성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그랬듯 차가운 권위가 묻어났다. 하지만 오늘 박기철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25년간 한주식품의 비밀을 관리해온 그의 얼굴에 처음 보는 당황스러움이 스며들어 있었다. 대표님, 급히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뭔데 그렇게 팔이 죽은 얼굴을 하고 있나? 김태성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시선을 박기철에게 고정했다. 그게... 박기철은 목구멍이 메마른 듯 침을 한번 삼키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최순자 회장님이 살아계신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김태성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진한 에스프레소가 하얀 대리석 바닥에 검은 물웅덩이를 만들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순식간에 핏기를 잃었다. 뭐라고? 최순자 회장이 살아있다고? 네, 중부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김태성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25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있던 사람이 살아있다는데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박기철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김태성의 이런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평소 냉정함의 화신 같던 그가 이렇게 동요하는 것을 보니 이 일이 얼마나 큰 폭풍을 몰고 올지 짐작할 수 있었다. 절대로 그 여자가 여기로 돌아오게 해서는 안 돼. 알겠나? 김태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2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가족회의라는 명목으로 순자를 외딴 별장으로 불러낸 그날,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모든 일들이. 그러던 어느 날 박기철이 순자를 찾아왔다. 25년간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아온 그의 얼굴은 말할 수 없이 초췌해 보였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기철은 순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가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기철아, 25년 전 그날, 저는 김태성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만큼은, 어린 민준이만큼은 죽일 수 없어서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박기철의 목소리는 참회로 가득했다. 회장님의 아들 내외분의 죽음. 그것도 제가 막지 못한 일입니다. 김태성이 사고로 위장해서 그동안 참 힘들었겠구나. 순자는 박기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원망보다는 이해가 앞섰다. 그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25년간 숨어 살 수는 없어요. 증거가 있나? 네. 모든 것을 기록해뒀습니다. 김태성이 저에게 지시한 내용들, 그날 밤의 진실들. 박기철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25년간의 비밀이 담긴 파일이었다. 어느 한가로운 오후 서울대학병원 옥상 정원. 늦가을 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와 낙엽들을 춤추게 했다. 순자는 나무 벤치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자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민준이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할머니,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세요? 민준의 물음에 순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7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보다 어려운 순간은 없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어떤 말로 이 아이에게 진실을 전해야 할까? 민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순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질 것처럼 가늘게 떨렸다. 네, 말씀하세요. 25년 전에 잃어버린 내 손자. 그게 바로 너란다. 순자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 25년간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네, 그럴 리가. 민준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불과 3살이었어. 까만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참 예쁜 아이였지. 할머니를 보면 할머니 하고 달려와서 치마폭에 파고들곤 했어. 민주는 순자의 얘기를 들으며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동화처럼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DNA 검사를 해보자. 그럼 확실해질 거야. 일주일 후 서울 강남구의 한 유전자 검사센터. 순자와 민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대기실은 정적에 쌓여 있었고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들어오자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일으켰다. 순자의 심장은 마치 북을 치듯 요란하게 뛰고 있었다. 99.9% 일치합니다. 확실한 조손관계입니다. 그 순간 순자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꼈다. 25년간 가슴에 품고 살아온 간절함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준이야, 정말 우리 준이구나. 순자의 눈물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기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민주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할머니, 아니, 죄송해요. 아직은 너무 낯설어요. 괜찮다, 준아. 천천히 하자. 할머니가 25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며칠 후 순자는 민준을 자신의 반찬 가게로 데려와 차를 우려주며 입을 열었다. 준아, 이제 할머니가 25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게. 순자의 목소리는 무겁고 슬펐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너의 아버지, 내 아들의 이름은 김민수였어. 한주식품의 정식 후계자였지. 그리고 너의 어머니는 정말 아름답고 착한 사람이었어.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평생 궁금해했던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어느 날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김태성과 그의 일당들이 우리 가족을 없애기로 작정한 거야. 한성식품을 완전히 차지하려고 말이야. 그럼 제 부모님은? 너의 부모님은 그날 밤 교통사고를 당했어.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김태성이 계획한 일이었지.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너는 할머니가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사라져버렸어. 나중에 알고 보니 김태성의 사람들이 너를 데려간 거였어. 그럼 저는 왜 죽지 않았나요? 박기철이 마지막에 양심을 발휘한 거야. 너를 죽이지 말고 고아원에 보내자고 했대. 어린아이까지 죽일 수는 없다면서. 한편 김태성은 순자의 생존 소식을 확인한 후 급히 비밀회의를 소집했다. 한주식품 본사 지하 3층의 비밀회의실에는 25년간 그와 함께 순자의 비밀을 묻어온 핵심 인물들이 모였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겠지만 최순자가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회의실에 찬바람이 돌았다.
모두의 얼굴이 일순간에 굳어졌다. 만약 그 여자가 돌아온다면 우리는 모두 끝입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김태성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박민준이라는 간호사도 문제입니다. 그가 정말 회장님의 손자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이 여기로 돌아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며칠 후 인터넷과 언론에 민준을 겨냥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중부시장 할머니를 노린 사기꾼의 정체 재벌 상속자, 사칭 사건의 전말 병원 간호사, 노인 상대 보이스피싱 의혹. 기사들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민준을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병원에서도 민준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박민준 간호사는 사기꾼입니다. 재벌 할머니를 속이려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면서 민준은 힘들어했다. 할머니, 이러다가 할머니만 피해를 받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가 다 해결할 테니까. 일주일 후 한주식품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김태성은 순자의 귀환설을 부인하며 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강조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5년간 한주식품을 성실히 이끌어왔습니다. 김태성이 단상에서 연설하고 있을 때였다.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다. 김태성 씨, 25년 전 김민수 부부 살인 사건 및 유괴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이 웅성대기 시작했고 김태성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이 김태성에게 수갑을 채우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순자가 들어왔다. 25년 만에 한주식품 본사에 발을 들인 것이었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옛날의 위엄을 그대로 간직한 채 당당히 걸어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한주식품 창립자이자 대주주인 최순자입니다. 회의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25년간 죽은 줄 알았던 전설적인 인물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25년 전 저는 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돌아왔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25년간의 고통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든 것 같았다. 김태성이 연행된 후 순자는 주주들 앞에서 연설했다. 여러분, 저는 25년간 숨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순자가 손짓하자 민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25년간 잃어버렸던 손자가 할머니 곁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이 사람은 박민준입니다. 저의 유일한 손자이자 한주식품의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회의실이 또다시 술렁했다. DNA 검사를 통해 혈연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25년 전 사라진 최민수 부부의 아들입니다. 순자는 민준의 손을 잡고 주주들 앞에 섰다. 할머니, 저는 아직 괜찮다, 준아. 천천히 배우면 돼. 순자의 목소리는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날 저녁 순자와 민준은 한강공원을 걸었다. 서울의 야경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준아, 할머니가 25년 만에 되찾은 건 회사가 아니야. 바로 너야. 할머니,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이야.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던 25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함께하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아직은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이 따뜻한 할머니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할머니, 회사 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아,
회사는 사람이 하는 거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순자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의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아들을 찾았다고. 며칠 후 박기철은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 25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김태성이 저에게 지시했습니다. 김민수 부부를 제거하고 아이는 차마 죽일 수 없어서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왜 지금까지 침묵했습니까? 무서웠습니다. 김태성의 권력이, 그리고 제가 살인의 공범이라는 죄책감에. 박기철의 증언은 25년 전 사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주었다. 순자가 경영권을 되찾은 후 한주식품은 새로운 변화를 맞았다. 25년간 김태성이 저질러온 비리들이 하나둘씩 드러났고 회사는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갔다. 앞으로 한주식품은 진정한 가족 경영을 하겠습니다. 순자는 임직원들 앞에서 선언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민주는 할머니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서서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다. 간호사로서의 삶에서 갑자기 재벌가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순자의 사랑과 격려로 점차 적응해 나갔다. 한 달 후 순자는 민준을 데리고 아들 내외의 묘소를 찾았다. 25년간 혼자 찾아왔던 그 자리에 이제 손자와 함께 서 있는 것이었다. 아들아, 며느라, 우리 준이를 찾았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순자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민준도 처음 보는 부모님의 묘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박민준입니다. 아니, 김민준입니다. 그 순간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마치 하늘에서 축복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순자의 집에서 할머니와 손자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25년 만에 이루어진 진정한 가족 식사였다. 준아, 할머니가 너에게 물려줄 게 많아. 회사도 그렇고. 할머니,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옆에서 가르쳐 줄 테니까. 그리고 준아. 네. 할머니는 이제 행복해. 25년간 기다려온 보람이 있어. 순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긴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행복이었다. 민준도 미소를 지었다. 비록 모든 것이 갑작스럽고 어렵기만 했지만 이 따뜻한 할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할머니, 저도 열심히 배울게요. 그래, 우리 준이. 천천히 함께하자.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25년간의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눈이었다. 순자와 민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순백의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